또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건조 앞에 와서 쓰레기를 두시는 거야? 저기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까차네. 거지 같은 게 누굴 가르쳐?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강남대로 한복판 루이양 명품 매장 입구를 가득 채웠다. 금요일 오후 3시.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VIP 고객들이 하나둘 매장을 찾아오는 시간대였다. 그런데 매장 정문 유리밖 폐지를 가득 실은 낡은 손수레가 덜컹거리며 멈춰섰다. 수레를 끌고 온 건 73세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박철수. 바랜 점퍼에 때 묻은 면바지, 해진 운동화. 허리는 굽었고 손등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매장 앞 공용 휴지통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서 종이박스 몇 개를 꺼내 수레에 싣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매장 안직원 하나가 인상을 찌푸렸다. 최지영, 28세. 루이양 매장 VIP 담당 직원이자 이곳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실적 1등. 오늘도 그녀는 최신 시즌 샤넬 트위드 재킷에 루이비통 펌프스를 신고 있었다. 직원 할인을 받았다지만 그래도 몸에 두른 옷만 5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또 저런 사람이 왜 우리 매장 앞에 와서 쓰레기를 뒤지는 거야? 최지영이 옆에 동료 직원에게 속삭였다. 저기 경비 아저씨한테 말해서 좀 쫓아내. 우리 VIP 고객님들 오시는데 이미지 안 좋잖아. 그래도 공용 휴지통인데. 에이, 언니는. 우리 매장 앞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데. 명품 매장 앞에서 폐지 줍는 거 보면 고객들 기분 나쁘다니까. 최지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매장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12cm 힐이 바닥을 찍으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저기요, 할아버지. 박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네, 뭔가요? 여기 우리 매장 앞인 거 아시죠? 여기서 쓰레기 뒤지시면 곤란한데요. 최지영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론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불쾌함은 숨길 수 없었다. 아,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거 공용 휴지통 아닌가요? 다른 데서는 괜찮다고. 제 수준에서는요. 최지영이 인위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끊었다. 제 수준에서는요, 명품 매장 앞에서 폐지 줍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브랜드 이미지가 좀 그렇거든요. 이해하시죠? 박철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만 치우고 갈게요. 아니, 그것도 지금 당장요. VIP 고객님이 5분 뒤에 도착하신다고 연락 왔거든요. 최지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이미 매장 안에서 다른 직원 2명과 지나가던 고객 몇 명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박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레를 끌고 한 발짝 물러났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네,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세요. 최지영은 승리한 듯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혹시 안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만 볼 수 있을까요? 최지영이 휙 돌아섰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네. 손녀 생일 선물로 지갑을 하나 사주고 싶어서요. 작은 거 괜찮으니까 그냥 한번 보기만. 박철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최지영의 반응은 냉담했다. 할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진심입니다. 요즘 손녀가 대학 합격해서. 할아버지, 저희 매장이 어떤 매장인지 아세요? 최지영이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그 말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다. 여기 제일 싼 지갑이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할아버지, 그 돈 가지고 계세요? 박철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닳고 닳아 가죽이 벗겨진 지갑이었다.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이 보였다. 최지영이 피식 웃었다. 봐요. 제가 뭘 했어요. 할아버지, 제 수준에서는요, 손님 자격이 안 되시는 분한테 명품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저 카드도 있는데. 카드요? 최지영이 더 크게 웃었다. 이제 매장 안 직원들뿐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혹시 체크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할부 카드?
저희는 일시불만 받거든요. 그리고요. 그녀가 박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저희 매장 들어오시면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세요. 냄새도 좀 나시고. 아시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술렁였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박철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는 지갑을 천천히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부터는 할아버지 수준에 맞는 곳에 가세요. 동대문 시장이나 그런데요. 최지영이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박철수가 그녀를 불렀다. 아가씨. 네. 혹시 명함 있으세요? 최지영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명함요? 왜요? 나중에 제대로 된 선물을 사러 올 때 아가씨한테 부탁하고 싶어서요. 손녀가 좋아할 만한 걸로요. 최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그러실 거면 로또부터 당첨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박철수에게 던지듯 건넸다. 여기요. 근데 솔직히 할아버지가 다시 오실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뭐 기적이 일어나면 모르죠. 박철수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루이양 청담점 VIP 담당 최지영이라는 금색 글씨가 박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최지영 씨.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네, 그러세요. 그럼 이만 가보시고 다음부터는 여기 근처에 오시지 마세요. 최지영이 손을 휘저으며 쫓아냈다. 마치 길고양이를 쫓듯이. 박철수는 수레를 끌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매장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최지영이 있는 매장 쪽을 돌아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은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묘하게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언젠가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 박철수가 완전히 사라지자 최지영은 매장 안으로 돌아왔다. 동료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지영아, 좀 심한 거 아니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언니, 뭐가 심해요? 저 정도는 해야 정신 차리죠. 안 그러면 맨날 여기 와서 구걸하듯이 어슬렁거리잖아요. 최지영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매장 안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다. 그리고 있잖아요, 언니. 명품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요. 그게 진짜 프로페셔널한 거죠. 그래도 에이, 언니도. 저 사람 어차피 돈도 없는데 뭐. 우리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최지영은 휴대폰을 꺼내 방금 전 상황을 떠올리며 속으로 웃었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메시지를 날렸다. 오늘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우리 매장 와서 명품 보여달래. 하하, 내가 딱 잘라줬지. 진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주제 파악이 안 되더라. 곧바로 친구들의 답장이 쏟아졌다. 크크크크 대박. 역시 지영이 하. 명품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지. 최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VIP 고객이 도착하기 전 완벽하게 정리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매장에서 200m 떨어진 곳,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안,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방금 전 루이양 매장 앞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이 CCTV로 녹화되어 있었다. 최지영이 박철수를 내쫓는 장면, 냄새도 좀 나시고라며 비웃던 장면, 할아버지 수준에 맞는 곳이라며 조롱하던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김 부장, 55세, 대륜그룹 비서실장. 그는 20년간 박철수 회장을 보좌해온 인물이었다. 회장의 금요일 폐지 수집 루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매번 보안팀과 함께 원거리에서 호위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처리하겠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간결했다. 그는 조수석에 앉은 보안팀장에게 지시했다. 루이양 매장 직원 최지영. 신상정보 전부 확보. 과거 이력, 현재 근무 기록, SNS 활동 내역,
가족관계까지 모두 파악해. 알겠습니다. 48시간 내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니, 24시간. 김 부장이 시계를 보았다. 금요일 오후 3시 27분. 월요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실 예정이니까. 직접 방문이십니까? 그래. 회장님께서 30년간 기업을 키우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뭔지 알지? 김 부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그 사람이 권력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야. 오늘 저 직원은 낙제점을 받았어.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다시 태블릿을 켰다. CCTV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하며 최지영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꼼꼼히 체크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월요일이 기대되는군. 같은 날 밤 11시. 최지영은 강남역 근처 고급 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오늘 하루 실적도 좋았고 폐지 할아버지를 쫓아낸 것도 속 시원했다. 기분이 좋았다. 야, 지영아. 너 오늘 완전 멋있었다며. 단톡방에서 봤어. 에이,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VIP 담당인데 브랜드 이미지 관리하는 것도 내일이잖아. 최지영은 와인 잔을 들어올리며 활짝 웃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인증샷을 찍었다. 테이블 위에 고급 와인병, 명품 가방,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메이크업. 캡션은 이렇게 달았다. 명품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죠, 하. 오늘도 VIP 담당으로서 브랜드 가치 지키기 성공 해시태그 루이양 해시태그 VIP 담당 해시태그 명품 라이프 해시태그 프로페셔널. 업로드. 곧바로 좋아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부러운 댓글들이 달렸다. 최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이런 게 진짜 인생이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순간에도 대륜그룹 비서실 지하 사무실에서는 최지영의 모든 것이 분석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SNS 게시물, 과거 5년간의 활동 기록, 고객 차별 CCTV 영상들, 매출 기록의 이상한 점들, 심지어 그녀가 몰래 빼돌린 샘플 제품 거래 내역까지. 김 부장의 팀은 밤을 새워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최지영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월요일 아침 9시 30분. 루이양 청담점 직원 휴게실은 커피 향기로 가득했다. 주말을 보내고 출근한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최지영이 있었다. 언니들, 저 금요일에 진짜 웃긴 일 있었어요. 최지영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다른 직원 3명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뭔데?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매장에 들어와서 명품 지갑 보여달래요. 그것도 손녀 생일 선물로 사겠대요. 크크크. 헐, 진짜? 완전 진짜. 저 처음엔 정중하게 말했거든요. 근데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줬죠. 할아버지, 제 수준에서는요, 손님 자격이 안 되십니다. 이렇게요.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중 한 명, 입사 3개월 차 신입 직원 김민지는 표정이 썩 좋지 않았다. 그래도 선배님,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민지야, 너 아직 이 바닥 몰라서 그래. 명품 매장은 말이야, 브랜드 가치가 생명이거든. 아무나 받아주면 안 돼. 그게 우리의 프로페셔널함이야. 최지영이 자신있게 말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SNS를 보여줬다. 봐봐, 내가 금요일날 이거 올렸거든. 좋아요 300개 넘게 받았어. 다들 공감하더라고. 화면에는 와인 잔과 명품 가방 사진, 그리고 명품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죠라는 캡션이 보였다. 김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찜찜한 기색이 역력했다. 참, 그리고 말이야. 최지영이 립스틱을 꺼내 거울을 보며 덧붙였다. 오늘 오전에 VIP 고객 한 분 오신대. 점장님이 아까 전화 받으시더라고.
엄청 큰 손이신가 봐. 누구? 몰라. 근데 점장님 표정이 진짜 긴장한 거 있지? 아마 재벌 부인이나 그런 분 아닐까? 최지영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다. 이런 VIP 고객을 잘 모시면 실적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자신의 커리어에 큰 플러스가 될 테니까. 제 수준에서는요, 오늘 완벽하게 준비해야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문구를 다시 한번 읊조리며 휴게실을 나섰다. 직원들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근거렸다. 지영이 좀 세긴 한데 그래도 실력은 확실하긴 해. 응, 근데 가끔은 좀 쉿, 들릴라 같은 시각. 대륜그룹 본사 53층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5위 기업의 심장부였다. 30년 전 작은 건설 하청업체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륜그룹을 일군 박철수 회장의 집무실이었다. 박철수는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금요일에 낡은 점퍼와 해진 운동화는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맞춤 제작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온화하고 깊었다. 김 부장. 네, 회장님. 김 부장이 태블릿을 들고 책상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다.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김 부장이 태블릿 화면을 켰다. 거기에는 최지영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루이양 청담점 VIP 담당 최지영, 28세. 이화여대 불문과 졸업, 입사 3년 차입니다. 현재 매장 내 실적 1위이며 본사로부터 우수 사원 표창을 2차례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 사원이네. 박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속은 다르겠지? 네, 회장님. 48시간 동안 조사한 결과 김 부장이 화면을 넘겼다. 첫 번째 자료가 떴다. 먼저 VIP 고객 개인정보 불법 유출 건입니다. 최지영은 지난 1년간 고객 15명의 구매 이력과 연락처를 경쟁 매장에 판매했습니다. 대가로 받은 금액은 총 850만 원입니다. 박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계속. 두 번째, 매출 허위 기재입니다.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취소된 주문을 매출로 계상하고 인센티브를 부정 수령했습니다. 총 3,400만 원 상당입니다. 셋째, 김 부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브랜드 샘플 제품 횡령입니다. 본사에서 매장 전시용으로 보낸 샘플 가방과 지갑 11점을 빼돌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했습니다. 시가 2,200만 원 상당입니다. 박철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부장이 마지막 자료를 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고객 차별 행위 CCTV 영상 20건입니다. 화면에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고객에게 저희 매장은 동선이 좁아서요라며 입장을 거부하는 최지영. 동남아 출신으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여긴 당신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최지영. 60대 여성 고객이 그냥 구경만 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구경만 하실 거면 다른데 가세요 라고 대답하는 최지영.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그녀의 차별과 무시는 금요일 박철수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일상이었다. 박철수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은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다. 사람은 말이야, 권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인격이지. 이 직원은 명품을 팔권한을 가진 순간부터 자신이 심판자가 된 줄 착각했어. 회장님. 응. 오늘 오전 11시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신다는 통보를 이미 매장에 했습니다. 점장은 긴장하고 있고 전 직원이 대기 중입니다. 박철수가 시계를 보았다. 10시 15분.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네. 말씀하십시오. 그 매장 건물주가 누구지? 김 부장이 미소를 지었다. 냉소적인 미소였다. 대륜디벨롭먼트입니다. 회장님 계열사죠. 즉 회장님 소유 건물입니다. 임대 계약 조건은 루이양 본사와 10년 장기 계약입니다. 하지만 조항을 검토한 결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 직원 비리,
고객 차별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박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출발하지. 오늘 그 직원에게, 아니 매장 전체에게 수업료를 받아내야겠어. 처리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간결하게 대답하고 인터폰을 눌렀다. 차량 준비. 5분 후 출발합니다. 오전 10시 50분. 루이앙 청담점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다들 위치 확인. 회장님 10분 후 도착하신다. 점장 서민석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는 이 매장을 5년째 운영하고 있었지만 대륜그룹 회장이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간이 콩알만해졌다. 왜 갑자기? 평소 대륜그룹은 건물 관리에만 관여할 뿐 임대 매장의 운영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아침 비서실에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오전 11시 박철수 회장님께서 루이앙 청담점을 방문하십니다. 전 직원 대기하십시오. 그게 전부였다. 이유도 목적도 알려주지 않았다. 지영아, 너 VIP 담당이니까 제일 앞에서. 네, 점장님. 최지영은 오히려 들뜬 표정이었다. 긴장은 전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다. 대륜그룹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는 건 혹시 우리 매장 실적 점검 아니면 우수 직원 격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재킷에 주름을 펴고 완벽한 미소를 연습했다. 제 수준에서는요, 오늘 완벽하게 보여드려야지. 옆에 서 있던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혹시 금요일 일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닐까요? 뭐? 최지영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돌아봤다. 무슨 소리야?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대륜그룹 회장이라고. 너 지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그래도 민지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회장님이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그런 일에 신경이나 쓰시겠어? 그냥 정기 방문이거나 실적 체크일 거야. 최지영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잘 보여서 승진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10시 58분. 매장 밖에서 고급 차량 소리가 들렸다. 왔다. 다들 준비. 점장의 목소리에 직원 6명이 일렬로 섰다. 최지영은 맨 앞, 중앙에 섰다. VIP 담당으로서 당연한 위치였다. 좋아, 완벽한 첫인상을 남겨야 해. 그녀는 가슴을 펴고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자신감 넘치는 포즈였다. 밖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루이앙 청담점 전 직원, 회장님을 환영합니다. 최지영도 90도로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고급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 그리고 고개 드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직원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최지영의 눈앞에 금요일 폐지를 줍던 그 노인이 서 있었다. 아니, 폐지를 줍던 노인이 아니었다. 맞춤 제작된 네이비 수트, 플래티넘 시계, 완벽하게 빗어넘긴 백발,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박철수, 대륜그룹 회장. 최지영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니, 소리가 아니라 신음에 가까웠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하지만 현실이었다. 박철수는 최지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번 주 금요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최지영의 심장을 짓눌렀다. 기억하시나요? 저는. 최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뇌리에 금요일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거지 같은 게 누굴 가르쳐? 제 수준에서는요, 손님 자격이 안 되세요. 냄새도 좀 나시고. 할아버지 수준에 맞는 곳에 가세요. 동대문 시장이나 그런데요. 그녀가 했던 모든 말들이, 그녀가 지었던 모든 표정들이
그녀가 보였던 모든 경멸이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로 돌아오고 있었다. 탁! 최지영의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매장에 울려 퍼졌다. 점장 서민석이 황급히 다가왔다. 회장님, 저희 매장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혹시 어떤 용무로? 점장님, 박철수가 점장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금요일 오후 3시경 이 매장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금요일이요? 점장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직원들을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최지영만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박철수가 뒤를 돌아 손짓했다. 김 부장이 앞으로 나서며 태블릿을 켰다. 보시죠.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폐지 수레를 끌고 온 박철수. 휴지통을 뒤지는 그의 모습. 그리고 최지영이 나와서 내쫓는 장면. 거지 같은 게 누굴 가르쳐? 매장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최지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제 수준에서는요, 이런 분들한테 명품 보여드릴 수 없어요. 냄새도 좀 나시고. 아시겠어요? 할아버지 수준에 맞는 곳에 가세요. 영상이 끝났다. 정적.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점장 서민석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최지영을 바라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지영은 그 자리에 선 채로 무너지고 있었다. 박철수가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최지영 씨, 죄송합니다. 최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하지만 박철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사과는 됐고. 박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김 부장. 네, 회장님. 김 부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최지영은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김 부장이 파일을 펼쳤다. 첫 장에는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이 인쇄되어 있었다. 빨간 형광펜으로 여러 곳이 표시되어 있었다. 첫 번째, VIP 고객 개인정보 불법 유출 건입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했다. 최지영 씨는 지난 1년간 루이양 매장의 VIP 고객 15명의 구매 이력, 연락처, 주소, 구매 성향을 경쟁 매장인 샤를리에에 판매했습니다. 뭐라고요? 점장 서민석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부장은 대답 대신 서류를 점장에게 건넸다. 여기 통장 사본입니다. 샤를리에 매장 부점장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최지영 씨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17차례 확인됩니다. 총 금액 850만 원. 서류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입금 내역이 선명했다. 2024년 3월 15일 50만 원 고객 3명 정보. 2024년 5월 22일 70만 원 고객 2명 정보. 2024년 8월 10일 120만 원 고객 5명 정보. 최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저건 그냥. 박철수가 조용히 물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온화함 뒤에 차가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그냥 뭡니까? 저는 그냥 친한 언니가 부탁해서. 친한 언니. 김 부장이 다음 서류를 꺼냈다. 샤를리에 부점장 한수진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입니다. 복구한 메시지를 보시죠. 태블릿 화면에 대화 내역이 떴다. 한수진 지영아, 이번 달 타겟 리스트 좀 줘봐. 우리 실적 좀 올려야 해. 최지영 언니, 이번엔 돈 좀 더 쳐줘야 해요. 위험 부담 크다니까요. 한수진 알았어. 명당 50만 원씩 쳐줄게. VIP 명단만 넘겨. 최지영 오케이. 제 수준에서는 이 정도 거래는 기본이죠. 키읔키읔. 매장 안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다른 직원들이 최지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존경과 부러움에서 경멸과 혐오로.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김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그리고 회사 내부 규정 중대 위반에 해당합니다. 징역형 대상입니다. 최지영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아니에요. 저는 최지영. 점장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게 사실이야. 너 지금 우리 매장 고객들을 팔아넘긴 거야. 점장님, 저는. 하지만 최지영은 제대로 된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박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사람은 말이야. 한 번 선을 넘으면 그 다음엔 더 쉽게 넘더라고. 이게 끝이 아니겠지?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김 부장이 다음 서류를 꺼냈다. 이번엔 더 두꺼운 파일이었다. 두 번째, 매출 허위 기재 및 인센티브 부정 수령입니다. 뭐? 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루이앙 본사 규정상 매장 직원들은 월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실적 1등은 판매액의 5%를 추가 수당으로 받죠. 네, 그렇습니다. 최지영 씨는 지난 2년간 이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어떻게? 김 부장이 화면을 넘겼다. 엑셀표가 떴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 후 7일 이내 취소한 건에 대해 최지영 씨는 취소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아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월 실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환불된 거래였던 거죠. 이럴 수가. 점장이 파일을 받아들고 훑어봤다. 그의 손이 떨렸다. 작년 11월에만 18건? 네. 총 47개월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정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부정 수령한 인센티브는 총 3,400만 원입니다. 3,400만 원. 점장이 소리쳤다. 그리고 최지영을 돌아봤다.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최지영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만 응시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김 부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다. 브랜드 샘플 제품 횡령입니다. 샘플? 루이앙 본사에서는 매 시즌마다 매장에 전시용 샘플을 보냅니다. 신제품 가방, 지갑, 액세서리 등이죠. 이건 판매용이 아니라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입니다. 김 부장이 다음 화면을 켰다. 하지만 최지영 씨는 이 샘플들을 빼돌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화면에 중고거래 플랫폼 캡처 이미지가 떴다. 판매자 럭셔리 퀸. 상품 루이앙 2024 FW 신상 가방 샘플. 가격 180만원 정가 250만원. 설명 매장 샘플 제품이라 새 것이나 다름없어요. 박스 없지만 가품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래 판매자 인증샷. 최지영이 루이앙 매장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다. 이 계정이. 점장이 경악했다. 럭셔리 퀸이 최지영 씨 본인 계정입니다. IP 추적 결과 최지영 씨 자택과 일치합니다. 김 부장이 파일을 넘겼다. 지난 2년간 판매한 샘플 제품은 총 11점. 시가총액 2,200만 원 상당입니다.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최지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점장은 파일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지영이가 진짜 저렇게까지? 나도 몰랐어. 완전 충격이야. 김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자신이 존경했던 선배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박철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최지영을 내려다봤다. 사람은 말이야,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를 때가 많지.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 때 권력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거야. 회장님. 최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한 번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 부장이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김 부장이 대형 모니터를 매장 안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보안 요원 2명이 55인치 모니터를 설치했다. 네 번째, 고객 차별 행위입니다. 화면이 켜졌다. 회장님께서 당하신 금요일 사건.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지영 씨, 일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날짜 2024년 6월 3일. 휠체어를 탄 50대 여성이 매장 입구에 도착했다. 자동문이 열리려는 순간 최지영이 달려나왔다. 최지영 죄송한데요. 저희 매장은 동선이 좁아서 휠체어는 좀. 여성 그냥 구경만 하려고요. 최지영 아니, 그래도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셔서요. 제 수준에서는 이런 상황은. 여성은 결국 돌아갔다. 실망한 표정으로.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번째 영상. 날짜 2024년 7월 18일. 동남아 출신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매장에 들어왔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남성 excuse me, I want to see bag for my wife. 최지영서, I don't think you can afford our product. Maybe you should try other places. 남성 but I have money. 최지영 제 수준에서는요. 당신 같은 분은 저희 브랜드에 안 맞아요. 남성은 모욕감을 느낀 얼굴로 매장을 나갔다. 세 번째 영상. 날짜 2024년 9월 5일. 70대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매장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소박한 옷차림이었다. 할머니 손녀 대학 입학 선물로 지갑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최지영 할머니, 여기 제일 싼 지갑이 80만 원이에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응, 괜찮아. 손녀가 좋아하니까. 최지영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머니 같은 분들은 보통 백화점 지하 매장 가시는 게 있잖아요. 냄새도 좀. 할머니와 손녀는 굴욕감을 느끼며 매장을 나갔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총 20개의 영상. 20명의 사람들. 20번의 모욕. 매장 안은 완전한 침묵이었다.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들도 그 장면을 목격했지만 말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점장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었다. 자신의 매장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마지막 영상이 끝났다. 박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지영 씨. 예. 최지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명품을 팔 권한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심판할 권한을 가진 줄 착각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김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20명의 고객 중 3명은 이미 루이양 본사에 정식 항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무시했죠. 5명은 SNS에 피해 사례를 올렸고 2명은 소비자원에 신고했습니다. 이게 다 접수된 거였어? 점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하지만 최지영 씨가 실적 1등이었기 때문에 점장님께서도 눈 감아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김 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이제 점장님 차례입니다. 점장 서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저요? 네. 김 부장이 새로운 파일을 꺼냈다. 점장님과 최지영 씨의 관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관계라뇨? 저희는 그냥 상사와 부하, 최지영 씨의 어머니, 최은희 여사, 그리고 점장님의 부인, 서현주 여사. 김 부장이 화면을 켰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떴다. 이 두 분이 자매입니다. 즉, 점장님은 최지영 씨의 고모부이십니다. 다른 직원들이 경악했다. 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게 3년 전 최지영 씨가 루이양에 입사할 때 점장님께서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추천서를 썼습니다. 그것도 혈연 관계 없음이라고 거짓 기재하고요. 저는
그리고 최지영 씨가 일으킨 고객 항해 건들. 점장님께서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무마하신 기록이 17건 확인됩니다. 파일이 점장에게 던져졌다. 그 안에는 고객 항해 메일들, 그리고 점장이 사소한 오해, 고객 예민함 등으로 일축한 내부 메모들이 담겨 있었다. 이건 채용 비리입니다. 그리고 직원 비위 은폐에 해당합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점장님도 공범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조카 딸이 불쌍해서 감싸주신 거죠. 박철수가 조용히 물었다. 그 결과가 뭡니까? 20명의 고객이 모욕당했고 VIP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회사 돈이 횡령됐습니다. 회장님, 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저한테는 가족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이. 그 고객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휠체어 타신 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거고, 동남아 노동자도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거고, 폐지 줍던 나도 누군가의 할아버지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박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람은 말이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의 가족은 소중하고 어떤 사람의 가족은 모욕해도 되는 거죠? 점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김 부장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루이앙 청담점 건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야 대륜그룹. 정확히는 대륜디벨롭먼트. 제 회사죠. 박철수가 점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즉, 내 건물입니다. 점장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임대 계약서 검토 결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 직원 비리, 고객 차별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김 부장이 계약서를 꺼내 펼쳤다.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 제17조 계약 해지 사유. 임차인의 중대한 법규 위반 시, 브랜드 명예 훼손 행위가 확인될 시, 고객 차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대륜그룹은 루이앙 본사와의 임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매장은 문을 닫습니다. 침묵.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점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지영 옆에 두 사람 모두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박철수가 김 부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리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법무팀, 노동청, 그리고 경찰. 동시에 신고 진행하십시오. 예, 실장님. 루이앙 본사 법무 담당에게도 연락. 계약 해지 통보 공문 발송하고요. 알겠습니다. 김 부장이 전화를 끊고 점장과 최지영을 내려다봤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업무상 횡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채용 비리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제발. 최지영이 울부짖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금요일에 있었어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사람 취급했다면 말이죠. 그는 최지영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른 직원들을 바라봤다. 여러분,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사람은 말이야, 어떤 위치에 있든 겸손해야 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심판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오늘 일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박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네, 회장님. 김 부장이 문을 열어줬다. 박철수가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회장님. 최지영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박철수가 잠시 멈춰섰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용서는
당신이 모욕한 20명의 사람들에게 받으세요. 그리고 그는 매장을 나갔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벤츠 S클래스가 문을 열었다. 박철수가 뒷좌석에 앉아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김 부장이 조수석에서 돌아봤다. 회장님, 루이양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최지영과 점장 즉시 해고 조치, 그리고 법적 대응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리고 매장 임대 계약 해직원. 본사에서 수용했습니다.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됩니다. 직원들은 루이양 본사에서 다른 매장으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직원들은 보호하겠다고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어. 차는 강남대로를 따라 달렸다. 창밖으로 루이양 청담점이 점점 멀어졌다.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은 말이야. 언젠가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더니 정말 그렇구만. 30분 후 루이양 청담점 앞에 경찰차 2대가 멈춰섰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압적이었다.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형사 4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누가 최지영 씨입니까? 선임 형사가 물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과 마스카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제가 최지영입니다. 최지영 씨 업무상 횡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임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최지영이 벌떡 일어났다. 떨리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들어갔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피해자예요. 저 회장이라는 사람한테 당한 거라고요. 최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녀 특유의 오만함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일부러 폐지 줍는 사람처럼 위장하고 와서 저를 유도 신문한 거라고요. 이건 재벌 갑질이에요. 매장 안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최지영을 바라봤다. 지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 나 지금 억울해서 그래. 생각해봐. 회장이 왜 폐지를 주워? 이상하잖아. 이건 분명히 저를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꾸민 거야. 점장이 최지영의 팔을 잡았다. 지영아, 그만해.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 고모부. 왜요? 왜 제가 참아야 해요? 최지영이 점장의 손을 뿌리쳤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명품 매장에서 고객 선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지처럼 옷 입고 오면 누가 손님인 줄 알아요? 최지영. 점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최지영은 멈추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계급 사회 아니에요? 돈 없으면 명품 매장 오지 말든가. 왜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형사가 한숨을 쉬며 수첩을 꺼냈다. 최지영 씨, 지금 하시는 말씀 전부 조서에 기록됩니다.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기록하세요. 저는 당당해요. 제 수준에서는요. 이 정도 고객 관리는 프로페셔널한 거라고요. 직원들이 고개를 저었다. 김민지는 눈을 감아버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형사가 최지영에게 다가갔다. 최지영 씨, 일단 서에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조사 거부하시면 강제 연행도 가능합니다. 저는 안 가요. 저는 변호사 부를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최지영이 가방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이거 다 찍을 거예요. 재벌이 힘없는 직장인 괴롭히는 거 온 국민한테 다 보여줄 거라고요. 그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자신을 찍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대륜그룹 회장한테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찰칵. 휴대폰이 그녀 손에서 떨어졌다. 김 부장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최지영의 휴대폰을 주워들고 차갑게 웃었다. 역공하시려고요? 당연하죠. 저는 피해자라고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김 부장이 휴대폰을 최지영에게 돌려줬다. SNS에 올리세요.
최대한 많이 퍼뜨리세요. 그게 당신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 보시죠. 김 부장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지영은 순간 주춤했다. 뭔가 함정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다. 좋아요. 올리면 되는 거죠? 제가 올릴게요. 최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에 동시 업로드. 재벌 갑질의 실체. 대륜그룹 회장이 일부러 폐지 줍는 사람 코스프레하고 와서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이건 명백한 갑질입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건데 왜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해시태그 재벌갑질, 해시태그 부당해고, 해시태그 억울함, 해시태그 도와주세요. 게시물이 올라갔다. 최지영은 휴대폰을 움켜쥔 채 형사들을 노려봤다. 맞죠? 이제 온 국민이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지. 김 부장이 시계를 봤다. 5분만 기다려보시죠. 5분 후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날 겁니다. 최지영은 비웃었다. 무슨 소리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라요. 벌써 댓글 달리고 있다고. 그녀가 휴대폰을 확인했다. 실제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헐 대박. 재벌들 진짜. 이게 사실이면 큰일인데. 최지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좋아. 이거야. 하지만 1분 후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잠깐, 이 사람 루이양 직원 맞아. 이 계정. 예전에 고객 차별 논란 있었던 사람 아니야? 뭐야, 과거 게시물 보니까 완전. 최지영의 표정이 굳었다. 2분 후 폭탄이 터졌다. 누군가 최지영의 과거 SNS 게시물들을 캡처해서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2023년 8월. 오늘 거지 같은 손님 때문에 진짜 짜증. 명품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닌데 쯔쯔. 2024년 3월. 휠체어 탄 사람이 명품 매장에 왜 와? 진짜 눈살 찌푸려짐. 2024년 6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매장 와서 가방 보여달래 크크크 수준 파악 좀. 게시물들이 쏟아졌다. 최지영이 지난 5년간 올렸던 모든 차별적 발언들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댓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와, 이건 진짜. 이 사람이 피해자라고. 가해자지. 고객 차별 진짜 심각하네. 이런 사람이 명품 매장 직원이었다고. 즉시 해고해야 함. 3분 후 결정타가 날아왔다. JTBC 뉴스룸 공식 계정에서 속보가 올라온 것이다. 단독 거지 같은 게 누굴 가르쳐. 명품 매장 직원의 갑질 논란. CCTV에 담긴 충격적 발언들. 기사에는 금요일 CCTV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최지영이 박철수를 모욕하는 장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되었다. 그리고 기사는 계속 이어졌다. 이 직원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고객 개인정보 불법 유출, 회사 자금 횡령 등의 범죄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고객만 20명 이상. 최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4분 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루이양 직원 갑질. 온라인 커뮤니티가 폭발했다. 이거 실화냐? CCTV 보니까 진짜 심각하네. 저 회장님이 폐지 주우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 재벌 갑질이 아니라 당연한 처벌이잖아. 최지영 인생 끝났다. 5분 후 최지영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엄마, 아빠, 친구들, 친척들 모두가 기사를 보고 전화를 건 것이었다. 최지영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아니, 이럴 리 없어. 김 부장이 조용히 말했다. 말씀드렸죠. 5분이면 끝날 거라고. 당신이 언론에 흘린 거죠. 네. 김 부장은 숨기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모욕당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 모든 비리, 모든 SNS 게시물까지요. 이건 불법이에요. 사생활 침해라고요. 불법? 김 부장이 냉소를 띠며 웃었다. 당신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건 불법이 아닌가요?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린 건 불법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 합법적으로 수집됐습니다. 당신이 직접 공개 SNS에 올린 것들이고 CCTV는 매장 보안용으로 설치된 거니까요. 최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사가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최지영 씨, 이제 동행하시죠. 이상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최지영은 모든 힘이 빠진 채 고개를 숙였다. 경찰차가 출발하기 직전 김 부장이 창문을 두드렸다. 형사가 창문을 내렸다. 잠깐만요. 김 부장이 최지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최지영 씨,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최지영의 목소리는 이미 기력을 잃었다. 당신 부모님께서 마포구에서 한식당 운영하시죠? 진미 한정식이라고. 최지영의 눈이 커졌다. 그 건물 소유주가 누군지 아세요? 설마 대룡종합개발입니다. 역시 회장님 계열사죠. 최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원래는 상관없죠. 하지만 김 부장이 서류를 꺼냈다. 임대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임차인 또는 그 가족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계약 해지 조항이 있더군요. 안 돼. 물론 회장님께서는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부모님은 아무 잘못 없으시니까요. 김 부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역공을 시도하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SNS에 올린 거짓 게시물 삭제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법적 처벌을 받으세요. 그러면 부모님께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최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방금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제 됐죠? 네. 부모님은 안전합니다. 김 부장이 물러섰다. 경찰차가 출발했다. 차 안에서 최지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금요일. 단 하루 전만 해도 그녀는 루이앙 매장 1등 직원이었다. SNS 팔로워 2만 명의 인플루언서였다. 부러움을 받는 명품 직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범죄자였다. 경찰차가 강남경찰서에 도착했다. 하지만 최지영이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경찰서 앞에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저기 왔다. 최지영 씨 맞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마이크들이 최지영에게 쏟아졌다. 최지영 씨, 고객 차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입니까? 폐지 줍는 회장님을 모욕한 이유가 뭡니까? 사과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며 서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카메라는 그녀의 모든 모습을 담아냈다. 그날 저녁, 모든 종합뉴스의 메인 톱 뉴스였다. KBS 구시 뉴스. 명품 매장 직원의 이중생활. 겉으로는 친절, 속으로는 고객 차별. MBC 뉴스데스크. 폐지 줍는 회장님을 모욕한 20대 직원, 알고 보니 상습 범죄자. SBS 8시 뉴스. 제 수준에서는 명품 갑질의 민낯. 유튜브, 포털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모든 곳에서 최지영의 이야기가 회자됐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말투, 그녀의 SNS 게시물들. 모두가 그녀를 비난했다. 저런 사람이 명품을 팔다니. 고객을 뭘로 본 거야? 회장님 진짜 대인배시다. 저 정도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최지영의 과거 학교 동창들까지 나서서 증언했다. 지영이는 원래 그랬어요. 학창시절부터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죠. 돈 없는 애들은 상대도 안 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 3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 질심사가 열렸다. 최지영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섰다. 3일간 유치장에 있었던 그녀는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다. 메이크업도 명품 옷도 자신감도 모든 게 사라졌다. 판사가 물었다. 피의자 최지영, 혐의를 인정합니까? 침묵.
변호사가 대신 대답했다. 피의자는 혐의를 일부 인정합니다.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니었고 일부. 검사가 비웃었다. 개인정보 유출 850만원, 횡령 5,600만원, 고객 차별 20건 이상. 이게 일부입니까?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충분.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탕! 망치가 내려쳤다. 최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교도관이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법정 밖에서 다시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최지영 씨, 피해자분들께 하실 말씀은? 회장님께 사과하실 건가요? 반성하고 계십니까? 최지영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카메라 앞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다.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 최지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카페에서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 3일 전만 해도 자신도 저 사람들 중 하나였다. 아니, 자신이 저들보다 위라고 생각했었다. 제 수준에서는. 그 말이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다. 휴대폰은 경찰에 압수당했다. SNS 계정은 폭파됐다. 팔로워 2만 명은 다 떠났다. 루이앙 매장은 해고됐다. 명품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다. 동창들은 증언대에 섰다. 부모님은 울며 면회를 신청했지만 최지영은 거부했다. 차마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다. 호송차가 교도소 정문을 통과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쾅. 최지영의 자유로운 인생도 그렇게 닫혔다. 같은 시각. 대륜그룹 회장실.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김 부장이 태블릿을 들고 보고했다. 회장님, 최지영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그래. 1심 재판은 2달 후 예정입니다. 검찰 구형은 징역 2년 예상됩니다. 점장은? 서민석 전 점장도 채용 비리와 비위 은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벌금형 예상입니다. 루이앙 매장은? 이번 달 말로 완전 폐점됩니다. 직원들은 모두 다른 매장으로 재배치 완료됐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김 부장이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루이앙 청담점 자리에 들어올 새 세입자 결정했습니다. 어디? 사회적 기업 더불어가게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우대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합니다. 박철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좋아. 그게 훨씬 낫지. 회장님. 응. 이번 일로 회장님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서민적 회장, 겸손한 리더십 같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런 건 상관없어. 박철수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사람은 말이야, 이미지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다 보면 이미지가 따라오는 거야. 명언이십니다. 명언은 무슨? 박철수가 일어섰다. 그리고 옷장에서 낡은 점퍼를 꺼냈다. 뭐 하시려고요? 금요일이잖아. 설마 또 폐지를 주우시려고요? 그럼. 내 주말 루틴인데. 김 부장이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셔도. 아니야. 박철수가 점퍼를 입으며 말했다. 이게 내 인생 공부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권력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는 게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 네. 오늘은 자네 쉬어. 혼자 갈 테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보아니. 괜찮아. 이제 내 얼굴 다들 알잖아. 뉴스에도 나왔는데. 박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그는 폐지 수레를 끌고 회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며 만난 직원들이 90도로 인사했다. 회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박철수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빌딩 밖으로 나서자 금요일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다. 박철수는 수레를 끌며 거리를 걸었다.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김 부장이 중얼거렸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3개월이 흘렀다. 서울구치소 여자수감동. 죄수번호 2024-6847. 최지영은 회색 수감복을 입고 좁은 독방에 앉아 있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없음.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기대했는데 판사가 엄하게 나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지영은 알고 있었다. 이게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대가라는 것을. 독방 벽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다. 최지영은 매일 아침 하루씩 줄을 그었다. 앞으로 498일. 출소까지 498일. 하지만 출소 후가 더 무서웠다. 작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메이크업도 없고 명품 옷도 없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도 사라진 얼굴. 28세. 이 나이에 전과자가 됐다. 교도관이 면회 통지서를 건넸다. 최지영, 면회 왔어. 누구? 어머니. 최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거부합니다. 또? 이번이 벌써 12번째야. 어머니가 매주 오시는데. 됐어요. 안 봐요. 최지영은 고개를 돌렸다. 차마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었다. 교도관이 한숨을 쉬며 나갔다. 최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금요일 그날. 만약 자신이 박철수 노인을 친절하게 대했더라면, 만약 어떤 지갑을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더라면, 만약.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6개월 후. 최지영은 가석방 없이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했다. 2025년 7월 15일. 교도소 정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영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껴안았다. 하지만 최지영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감정이 메말라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이제 새 출발하면 돼. 하지만 새 출발은 쉽지 않았다. 최지영은 취업시장에서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명품 업계. 당연히 불가능. 유통업. 신원조회에서 탈락. 서비스업.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이름. 한 달 동안 50곳이 넘는 곳에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결국 그녀가 찾은 일자리는 24시간 편의점 야간 알바였다. 시급 9,860원.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3년 전 루이양 매장에서 받던 월급의 5분의 1. 2026년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 새벽 2시. 최지영은 파란색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서 있었다. 손님이 들어왔다. 술 취한 20대 남자 둘. 아줌마, 담배 주세요. 아줌마는 아닌데요. 에이, 똑같아요. 그냥 빨리 주세요. 최지영은 참았다. 말대꾸하면 민원이 들어온다. 어떤 담배 드릴까요? 아무거나요. 아줌마가 알아서 주세요. 그녀는 손을 떨며 담배를 건넸다. 예전 같았으면 제 수준에서는요 하면서 무시했을 상황.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무시당하는 쪽이었다. 손님들이 나가고 나서 최지영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이게 내 인생이야?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다. 곧바로 진열대 정리를 해야 했다. 서민석 전 점장. 그는 최지영보다는 나은 결과를 받았다. 채용 비리와 비위 은폐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무너졌다. 루이양에서 해고됐을 뿐 아니라 명품 업계 전체에서 추방당했다. 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효가 됐다. 결국 그는 처남의 소개로 지방의 작은 로드샵 매장 점장으로 재취업했다. 월급은 루이양 시절의 절반.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의 조카딸 최지영은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이었으니까. 루이양 청담점. 2024년 11월 30일. 매장은 완전히 폐점했다.
철거업체가 들어와 명품 매장의 화려한 인테리어를 뜯어냈다.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금빛 선반들.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더불어 가게 모두를 환영하는 공간.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장애인 고객을 위한 넓은 통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생필품 코너. 노인들을 위한 휴게 공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환영하는 곳. 개업식 날, 박철수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 공간이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테이프 커팅, 사람들의 박수, 그리고 첫 손님으로 들어온 건 휠체어를 탄 50대 여성이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3개월 전 루이양 매장에서 쫓겨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게 맞지. 3개월 후 2025년 2월 박철수 회장의 자택. 대학교 1학년이 된 손녀 박서연이 할아버지 집에 놀러왔다. 할아버지, 오, 서연이 왔구나. 대학 생활은 어때? 너무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서연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루이비통 지갑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제 생일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고르고 싶어요. 박철수가 지갑을 받아들었다. 그래? 왜?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 알아요. 뉴스 다 봤어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제가 명품 갖고 싶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신 거잖아요. 미안해요. 박철수가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미안할 것 없어.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서연아. 박철수가 손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람은 말이야, 어떤 위치에서든 겸손해야 한다. 할아버지가 회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야. 폐지 줍는 할아버지나 회장님이나 대학생인 너나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니지.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권력이 있을수록 더 조심해야 해. 네, 할아버지. 박철수가 지갑을 돌려주며 웃었다. 이 지갑은 내가 나중에 스스로 돈 벌어서 사. 그게 훨씬 의미 있을 거야. 알겠어요. 서연이 활짝 웃었다. 그럼 대신 할아버지, 저랑 같이 저렴한 지갑 사러 갈래요? 동대문 시장 같은데요. 박철수가 깜짝 놀랐다. 동대문? 네. 거기도 예쁜 거 많대요. 그리고 그 직원이 할아버지한테 동대문 가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진짜 가보는 거예요. 그게 더 멋진 것 같아요. 박철수가 크게 웃었다. 하하. 그래. 우리 손녀 참 똑똑하구나. 좋아, 가자. 할아버지와 손녀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따뜻한 봄볕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2026년 1월 서울구치소. 최지영은 이제 출소를 6개월 앞두고 있었다. 교도소 생활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을 배웠다. 차별 대신 반성을, 무시 대신 존중을 배웠다. 그녀는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다. 수신인 박철수 회장님. 그리고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썼다. 존경하는 박철수 회장님께 제가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출소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듭니다. 저는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회장님께, 그리고 제가 무시했던 20명이 넘는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명품을 팔고 나니 저에게 사람을 심판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착각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겸손함을, 존중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요. 출소 후에도 저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어떤 위치에서든 겸손해야 한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최지영 올림. 편지는 대륜그룹 본사로 발송됐다. 일주일 후 김 부장이 편지를 박철수에게 전달했다. 박철수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철수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을 거야. 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지. 박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했는지는 앞으로의 삶이 증명할 거야. 편지 한 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철수가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반성은 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2026년 1월 6일 강남. 또 다른 명품 매장 앞. 젊은 20대 여성 직원이 매장 앞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작업복을 입은 40대 남성이 매장 앞을 지나갔다. 페인트가 묻은 낡은 옷차림이었다. 남성이 매장 안을 힐끔 쳐다봤다. 직원이 인상을 찌푸렸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를? 그녀는 남성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 순간 멀리서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한 노인이 보였다. 바로 박철수였다. 여전히 금요일마다 폐지를 주우며 사람들을 관찰하는 그였다. 직원은 그 노인을 보는 순간 뭔가 생각났다. 루이양 사건. 1년 전 전국을 뒤흔들었던 그 사건. 폐지 줍는 노인을 무시했다가 인생이 망한 직원 이야기. 직원은 급히 작업복 남성에게로 돌아갔다.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아,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직원은 활짝 웃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남성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볼게요. 남성이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야. 나는 저런 실수 절대 안 해.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박철수가 미소 지었다. 사람은 말이야. 그는 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갔다. 교훈은 전해지는 거야. 김 부장이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철수는 계속해서 거리를 걸었다. 폐지 수레를 끌고 여전히 사람들을 관찰하며 여전히 배우며 그의 뒷모습은 작아졌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는 오늘도 그 교훈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었다. 겸손하게, 존중하며, 그리고 사람답게. 세상은 넓고 볼 사람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 옷을 입고도 초라하고 어떤 사람은 낡은 옷을 입고도 고귀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심판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박철수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다. 사람은 말이야, 언젠가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